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주로 어렸을 때 친구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고 서로 있는 곳이 멀어지다가 보면은 1년에 한 번 모임에서나 만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남의 의견에 쫓아가는 대로 해서 친구들이 구성됐는데 이제는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 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친구 관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책을 친구랑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매일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잡담을 하는 것과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으면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책이 필요한 거지요. 어떤 분은 회사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됩니다. 친구와 게임 사이에 나는 게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그분들은 많은 수의 친구들을 갖다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회사의 사장 밑에는 이사 밑에는 무슨 팀장 밑에는 과장, 그래서 직원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는 대체적으로 100명 이하로 생각하고 대부분은 50명 이하로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30명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도 한 단위가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교에 가도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간단히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냥 본인의 생각에 말이 맡길 때까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다들 10명, 15명부터는 떠듬떠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떠듬떠듬하기 전까지가 나의 머릿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하고 있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수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겠지만 어떤 분의 성공의 기준이 부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많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정한 부에 이르지 않았으면은 나는 실패한 거고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 좋아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해요. 분위기도 작용하고 외모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났을 때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줘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는 내가 만났으면 하는 사람의 수와 사람들이 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수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항상 빠져나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좀 재밌어지나 하면은 기존의 사람 중에서 나를 싫어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한번 나의 어떤 요소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도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싫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인간관계에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인간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항상 결정을 할 때 누군가 의논해야 돼요. 뭐 옷을 입건 물건을 사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게 되지요. 또 우리는 태어날 때 얼마나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가 있어요.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남한테 도움을 청해요. 의존적인 분은 먼저 도움을 청하지요. 그러나 이게 꼭 독립적인 게 좋고 의존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인데 해당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다 망친 다음에 사람들이 수습해주게 돼요. 그러나 의존적이지만 인간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좋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좋고 의존적인 건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의존적인 분들은 뭔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빨리 남의 도움을 갖다 청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존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친구가 있어야만 되는 건 맞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당히 의존적이지만 남들이 알아서 미리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의존적이란 걸 몰라요. 또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사가 되잖아요. 계속 일을 시켜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의존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은 자꾸 명령하듯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모르게 되지요. 친구가 많은데 불행한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복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가 되다가 보면은 우리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야만 돼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우리는 친구와 나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들 관계는 속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속여서 일을 덤탱이 씌우면 엄청 화가 나지요. 그러나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서로 개의치 않아야지 친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수심이 강하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꼭 사과를 받아내거나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 결국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난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과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있어도 불행하지요. 그러면서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분들은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무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누가 싫어하는 말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요. 전화해서 꼭 확인해요. 내가 이런 말 해서 너 기분 나빴니? 그런데 이게 합쳐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복수심이 강하면 겁이 없을 것 같지요. 어떤 분은 복수심도 많으면서 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표현은 못하면서 속으로는 끓탕을 하지요. 그분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다는 표현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그리고 우리는 심리 검사를 해보다가 보면은 외향성, 내향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민감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불편감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많이 안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자율성이 강하다. 그러면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또 친구를 안 만나도 되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식당도 싫고 사람 많은 지하철도 싫고 사람 많은 거리도 싫고 그러다가 보면은 친구는 좋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게 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지요. 나의 기질에 상반되는 부분을 억지로 키운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는 반대로 친구가 항상 끊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SNS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실로 만나서 사귀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범위가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직장을 받거나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SNS로 무슨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만 오히려 깊지 않아도 되는 분한테는 사실은 독립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없이 친구분이 공급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친구가 전문가면 해결해줘요.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누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했는데 내 친구가 경찰이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가 물론 요새 같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절차는 알려주겠지요. 그런 다음에 얘야 그렇게 떨지 마. 그러면 경찰이 얘기하니까, 혹은 변호사인 친구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진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만약에 친구가 은행원이거나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친구가 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한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한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혀요. 친구한테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힌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는 쪽이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친구는 괴로울 때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위로받고 버틸 수는 있지만 친구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되게 싫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그 친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나머지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만 나는 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친구들도 다 어차피 그 친구를 갖다 싫어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만 빼고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따지면은 이제 잘 됐지요. 뭐 서로 싸우다가 그 친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결국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이 친구 집단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친구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에 대한 험담을 온 주위에 하게 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되겠지요.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은 결국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저는 다이렉트로 해결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친구 빼고 그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에 5명이 모임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 빼면 3명이지요. 그 3명만 불러서 꼭 4명이서 모일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냥 친구 1명만 그 중에서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를 부를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자고 하고요.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르자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얘까지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게 되면은 다들 눈치껏 알아서들 해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는 건요, 대부분 싸움을 수반을 하면서 멀어지거나요, 아니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현명한 해결은 싸우지 않으면서, 혹은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불확실성이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누구와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잘했어, 지혜로웠어 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누구랑 멀어지기를 갖다 바랄 때 우리는 현명함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가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가 있어요. 자꾸 현명하게 지혜롭게 싸움 없이 관계를 갖다 정리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명한 해결 방법은 기분 좋게 끝나는 법은 없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게 결국은 끝난다는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좋은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진짜로 좋은 친구라고 할 때는 보통 위기를 전제로 해요. 만약에 살면서 나도 아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저 친구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여도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으로 잘 지내요. 왜냐하면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이 우정에 흔들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닥쳤으면 무너질 친구들도요, 위기가 안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 라면서 믿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위기 앞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인생에서 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나의 우정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인생에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살면서 이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가난해요.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없어요. 꿔주려고 하면 본인이 엄청 손해를 봐야 돼요. 돈을 못 꿔줘요. 그럼 난 생각해요. 아,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어. 나는 밤마다 새벽 2시에 술 마시자 하면 나오는 친구가 나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진정한 친구가 갑자기 다들 간이 이상이 생겨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위기를 알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 내가 삶에 위기와 곤경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안정되면은 왠지 몰라도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가 많고요. 내 삶에 위태위태한 일이 많잖아요. 내 주위에는 가식적인 친구밖에 없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보면은 과잉행동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잉행동이 있으면서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나 또 외향적인 아이가 머리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옆에서 보기엔 리더십 같아요. 사회성이 좋아. 그런데 보통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요,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성이 좋단 말이 너 맨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어렸을 땐 똑같은 거를 칭찬하고 중학교 때부터 야단치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잉 행동이 과잉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남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말하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과잉 행동이 있는데 겁이 되게 많아요.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도 있어요. 걔네들은 집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달라요. 선택적 항구증은 밖에 나가면 애들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향적이지만 과잉 행동이 있고 과잉 언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짝이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을 무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여기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가 뭔가 하면은 4명이나 5명 모여있는데 한 애를 놀리기 시작해요. 놀림받는 사람은 무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웃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들떠서 계속 놀려요. 그러다가 놀림받는 사람이 그만하고 화를 내든지 나머지 사람들이 좀 멈추고 서세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놀려요. 이렇게 과잉 언어가 있고 충동적이고 눈치도 없지만요,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나중에 미안하다 그래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착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싫으면 미리 얘기를 해. 너도 같이 웃었잖아. 그 웃은 거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웃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파탄되지요. 당연히 신뢰도는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말 많아도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사 안 다니게 돼요. 그럼 그만큼 쓸데없이 말 많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지요. 젊었을 땐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피하잖아요. 쫓아다니는 게 모임이에요. 동문회 갔는데 동문회에서 야, 너는 말 많고 기분 나빠하니까 내년부터 나오지 마. 안 하잖아요. 그래도 들어줄 분들이 있는데 동문들이 점점 아파지고 서너 명 남게 되잖아요. 나한테만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동호회예요. 왜냐하면은 A 동호회에 다니다가 거기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B 동호회에 가고 C 동호회에 가고 D 동호회에 가면 되는데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제한되거든요. 또 젊었을 때는 채팅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나 젊어서는 비호감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데 나는 누군가랑 어쨌든 말을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그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도 또 심심한 게 되지요. 근데 심심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태로 이어져서 굉장한 고통을 줘요.
우리들은 다 남이랑 얘기했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자기 힘든 거를 얘기해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를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상호 교통이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정보를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 다 공부하고 학원 갔다 집에 오니까요.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유튜브 보고 똑같은 거 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게 없고 나의 경험이 제한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의 현재라든가 나의 생활이라든가 나의 실수로 남을 웃기게 하는 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점점 나의 과거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너는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과거의 훌륭한 너에 대해만 얘기하고 있으니 자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분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계속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데요. 자랑스러운 과거만 얘기하게 되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지요. 돈을 자랑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기당하죠. 우리 얼마 전에 진짜 이거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도둑들이 어떤 집에 가서 현금을 털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현금이 있는지만 알아봤나 했더니 고급 외제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대요. 그러면 또 그 고급 외제차는 어디서 알아냈나 했더니요. 유흥업소에 와서 현금 내모도 돈 많이 쓰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차에다가 달았더래요. 결국 돈 자랑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 최악으로 도둑을 당하게 되지요. 내가 우리 집에 돈 많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요. 남들은 우리 집에 돈 많은 줄 몰라요. 도둑 안 당해요. 또 농담이다 진짜인데요. 사기도 당하게 되지요. 자꾸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돈도 많고 옛날에 훌륭하다고 얘기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누군가 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지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일을 맡기게 되거든요. 일을 맡기게 됐더니 나한테 돈을 불려줘요. 그러다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자식들한테 너무 자랑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자식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잖아요. 너 유산 안 물려줄 거야 이러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유산 안 물려줄 수 있어요? 남한테 다 주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다 가게 되는데요. 자식하고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되지요. 근데 자식이 여럿인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식끼리 싸워요. 돈 받으려고.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차이가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특별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발견한 게 없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발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워져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 순간부터는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나하고는 적당히 친해요. 그러나 아직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아끼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까워져서 그 사람이 툭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자기 애보다 동물도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생각하는 거죠. 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사생활을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것도 생기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상회할 만큼 아직 저 사람이 좋아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과 존중이 식게 되면은 여태까지 다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왠지 껄끄럽게 위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몰랐으면 올라올 것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법에 저촉이 되는 거를 갖다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노상방뇨를 했건 길을 가다가 침을 뱉건 쓰레기를 버리건 우리는 누구나 법을 어기게 되는 게 있지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항상 법을 어긴 거에 준해서 비난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륜, 남의 돈 떼먹은 거. 또 법을 어기진 않더라도 그냥 내가 누구한테 때렸는데 누가 넘어가 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우리의 마음속의 불법행위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비도덕적이야 는 얘기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그거를 협박도 받고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건 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어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마음의 명분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야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나에 대한 어떤 잘못으로 그 사람한테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넌 딴 사람한테 더한 짓도 했잖아. 옛날에 남의 물건도 훔친 놈이 뭐 내가 동업하다가 너한테 돈 이거 조금 내가 숨긴 거 갖고 날 무슨 횡령이라고 네가 따져? 너 사기도 쳤다며?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안 하면 돼요. 왜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하는 순간 그냥 찾아와요. 너무 제가 나쁜 것만 봐서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요,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백할까 안 할까 하기 전에요, 미리 들키게 돼요. 보통 휴대폰 카톡에서 다 들키게 돼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남겨놓은 바람핀 상대와의 동영상에서 보통 들키게 돼요. 또 두 번째는 고백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난 진짜 고백할 생각이 없었는데 찾아와요. 또 그게 나의 치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나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인간은 말을 안 하면 힘들거든요. 누구한테라도 이걸 한번 얘기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거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요. 부모가 이렇게 이혼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혼한 거 우리 애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전 얘기해요. 어머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어차피 애가 알고 있는데, 얘야,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해서 서로 안 보기로 했어라고 얘기해주면은 걔가 더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지요. 어머님, 나중에 걔가 엄마 아빠 이혼한 거 맞아 하더라도요, 한 번은 그냥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도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이 아파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해주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쪽이 좋아요. 왜냐하게 되면 내가 아직 그거를 갈등하고 있다는 거는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후폭풍이건 그 얘기를 하게임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죄책감이건 내가 감당할 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때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나는 그거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감당하게 되게 되잖아요. 혹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나는 알 수 없게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내가 지금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억지로 얘기하나, 감당할 수 없는데 남에 의해서 들키게 되나, 결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남이 알면은 절대로 안 될 거를 지금 내가 미리 억지로 당겨서 얘기했다 한들 상대방이 그래도 네가 들키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서 진짜 고맙다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얘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들으시면은 최명기 진짜 나쁜 새끼야,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어라고 억울해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얘기 오면 그래요. 그거를 미리 얘기했어야지. 그거를 미리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전 얘기해요. 그러나 또 똑같은 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올바를까요 아닐까요 하게 되면 또 그분한테는 얘기하게 돼요. 가급적 준비가 될 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표리부동한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우린 말이 없으면은 일단 자꾸 오해해요. 자존감이 낮다, 불안하다. 엄마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말 없는 애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요, 말 안 하잖아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요. 나중에 시험 잘 보는 애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이 없어도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요, 우연히 부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그러면은 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애가 있는데요,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나 오히려 자르지 않고 웃으면서 잘 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똑같이 말이 없더라도요, 항상 말을 하나 안 하나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막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요. 무슨 부탁을 해도 싫은데? 그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심심하니까 계속 말을 하고 쫓아다니니까 주위에 사람은 있지요. 항상 웃으세요. 무슨 말 하거나 웃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다 날 좋아하는 줄 알아요. 부탁하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나 엄청나게 위험한 게 아니면요,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꼭 끝에는 그 사람이 말을 끝내게 해주시고요. 그래, 네가 맞아 해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네가 맞아 해주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자하고 만날 땐 또 다 네가 맞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에 와서 따져요. 뭐 제가 그러는데 너 제가 맞다 그러면, 그럼 또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때 제가 틀리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될까 봐, 혹은 겁이 나서 그랬어, 진짜 미안해, 이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그분한테는 더 이상 뭔가가 입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힘드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으면 말 안 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바쁠 것 같을 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이거 했어 할 때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갖다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톤에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말이 점점 기분 나쁘게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자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얘기 자르지 말래요. 어떤 분은 얘기를 들으면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듯 하지만 내 얘기를 잘 듣는 이유는 내 얘기를 경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얘기에서 트집을 잡아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계속 말꼬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화내면서 화내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럼 그분들은 얘기해요. 나 화 안 났었는데 방금 네가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해서 화났다 그래요.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일단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서 항상 뭔가 야단치는 말투로 얘기하게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하다가 너는 알 수 없어 라는 뉘앙스로 갑자기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던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끔씩은 그 사람이 칭찬하는 말도 비꼬는 거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내 주위에 있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지 모르고 그 사람의 기분 나쁨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강해서 내가 패배감 때문에 굴욕감이 되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서 불쾌감이 들든지 간에 일단 이런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집에 들어가도 하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내가 언제 뭐로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 아내랑 대화하는 게 너무 무섭다는 분도 있고요. 집에 가게 돼서 남편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남편이 무조건 무시하니까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다는 분이 있어요. 또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갑자기 너무 화를 많이 내거나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패배감과 비참함에 의해서 나는 살게 되겠지요.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 되다가 보면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분들 맨날 자기는 뒤끝없대요. 자기가 한 나쁜 짓을 금세 잊어먹어요. 남은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한 나쁜 일은 금세 잊어먹고요. 자기가 당한 나쁜 일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남한테 나쁜 일을 하더라도요. 그거를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합리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날 야단치고 난리를 쳐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딱 해요. 단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또 그런 사람들이 딱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화내게끔 만들어야 되겠어? 좀 알아서 잘하면 안 돼?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갖다 말버릇처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한테 무례한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의 태도의 특징이에요.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첫 번째 방법, 싸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인데 나의 해고 유무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싸우면 멀어져요. 그러나 싸우기는 싫어요. 그러면은 거절하면 멀어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곤란한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탁만 하면 자판기처럼 해주는데 이렇게 편한데 왜 상대방이 부탁을 안 하겠어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남한테 부탁해서 나하고 멀어져요. 그런데 나의 생사 여탈을 갖다 좌우할 수 있는 사람과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편하지만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나를 갖다 너무 자학하지 말고요. 그거를 견디는 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면 되고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경우는 친구나 가족이에요. 근데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친구예요. 이미 내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는 그 친구와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 역시 나는 친구한테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빴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어 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을 선호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면 저한테 얘기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는 어떡하냐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데 나의 생사 여타를 좌우한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느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여쭤보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게 되면 점점 학대받고 위기에 몰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매우 단순해져요. 우리가 배구나 농구나 축구 보게 되잖아요. 이기는 팀은 현란한 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지는 팀은요, 한 곳으로만 패스하다가 꼭 막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나를 엄청 직장에서 괴롭히는데 내 안에서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밖에 안 떠오를 때는요, 사실은 그 나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그만둬도 됐구나라고 다른 길이 보여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다른 직장보다 엄청나게 많거나 내가 이 직장에서 어느 기한까지만 채우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게 명확할 때는 우리는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들은 사실은 나만의 착각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사표도 써야 되고요, 가족들한테 왜 그만뒀나 얘기도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갖다 하자니 너무 힘이 들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이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가 남냐 하면은 부모가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따로 나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그런 다음에 내 생각에 부모가 너무너무 나를 갖다 괴롭혀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멀어져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아 살면은 엄청 편해져요. 그러나 나아 살 수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여도 죄송하지만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도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은 제일 싫어하지만요, 낮밤을 바꿔서 지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마주칠 일이 없으면서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세요. 교묘하다라는 의미에는 적어도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묘하게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를 무시한다는, 막무가내로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과 교묘하게 그나마 예의를 갖추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둘 다 나쁘지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나쁘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대놓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위축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고 교묘하게 무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답답하지요. 왜냐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화를 못 내니까 더 무서워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굉장히 겁도 많고 대응을 못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나를 무섭게 하면서 나를 무시해요. 그럼 굴욕감 속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겁도 많고 대응을 못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 예의를 갖추면서 교묘하게 무시해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든 못하든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교묘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도 아니며, 또 어떤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게 또 교묘하게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게 가장 괴롭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교묘하게 저렇게 무시하는 게 진짜 더 마음 아프고 괴로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느 게 더 괴로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무시한다는 거는 결국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요. 그런 다음에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게 돼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나한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확증을 남기지 않으면서 무시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는 무시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상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든 무시하지 않고 있는 거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바뀌지 않아서 나는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교묘하게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불친절하고 나도 똑같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게 대해야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은 편해져요. 내가 그 사람은 사실은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묘하게 무시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게 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멀어졌어요. 그럼 난 마음이 편해져요. 그 사람은 실제로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게 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태도를 보고 나하고 거리를 두게 됐어요. 내 마음은 편해져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요. 나는 맞대응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저거면서 웃으면서 대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득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쉽게 상대하는 법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면은 일단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침이에요. 우리는 남의 마음속을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단 2명 이상의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 라고 나한테 말을 옮겨준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역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에서 나를 갖다 비난한 사람이 잘못된 거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서는 또 뒤에서는 나를 비난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말을 옮겨준 사람의 농간에 휘말리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진짜 나를 걱정해서 옮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면서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말을 옮겨주는 심리도 있고요. 어떻게 되나 구경해서 나를 갖다 옮겨주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인내하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흉을 본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내가 교정할 수 있는 행동이면은 흉을 보지 못하게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바꾸는 것도 진짜 속상하지만 또 방법이 하나이기도 해요. 일단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예민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화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생각하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은 못 쓰는 무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묵묵부답이에요.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 그래서요. 내가 꼭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묵묵부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누가 나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했을 때 모르겠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물으면 다 몰라 모르겠는데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그래서 또 예민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내가 해준 대로 하나도 안 해요. 난 짐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묵묵부답 혹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혹은 반대로 네 생각은 어떠니?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니? 그럼 무조건 네가 맞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반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기는 대화법의 진수는 혹은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의 진수는 동문서답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상대방은 대화를 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상할 수 없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어디에서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많이 얘기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가끔씩 예민하고 약한 사람들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대화를 끊게 하려고 말을 짧게 들어가서 해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답이 아니라요. 충분히 자기 감정이 소모될 때까지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오늘 나와 1시간 너의 에너지를 뺏어서 나의 마음을 충전할 거야 하잖아요.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해도 결국 1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중간에 내 말이 30분 들어가잖아요. 1시간 반이 걸려요. 내가 1시간 설득하잖아요. 그 사람은 1시간 자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건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은요, 본인도 감정적으로 다 대화했다고 생각하고요. 힘들어서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예민하고 약한 사람이 하소연을 할 때는 그냥 쭉 들어주는 게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때때로 네가 맞아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게 대화를 제일 빨리 끝내는 정답일 수가 있고요. 대화를 들어주다가요, 전화가 왔네 하고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때때로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해놔도 돼요.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혹은 그 사람이 맨날 말을 시작하면 1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말을 시작할 때 응 얘기해. 그런데 10분 있으면은 누가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내가 잠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대화가 요점이 있게 돌아가요.
사실은 상대를 봐가면서 무시하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두냐 안 두냐는 어떤 우리의 1대1의 인성과 성격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지위가 중요하지요. 지위에 따라서 자기 지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봐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갖다 무시할 때 보면은 이용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용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고요.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그만두거나 없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무시해요. 결국은 뭐를 하면은 이게 조합이 되게 되면은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권력 서열상 아래 사람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용 가치가 없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진짜 억울하게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사람한테. 참아주면 안 될 때의 첫 번째 이유는 회사의 경우에요. 어차피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참아줘도 못 버텨도 그만둘 것 같고 어떻게 해도 그만둘 것 같으면은 한번 참아주지 않고 맞서서 대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그만두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서 내가 한번 들어줬는데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부탁을 들어줘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서 참아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누구한테 한번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로대로 작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그래요. 회사에서 내가 누구 일을 갖다 한번 부탁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사실은 부탁할 필요도 없지만 부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부탁을 계속 들어주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나중에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일을 부탁하잖아요. 더 안 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나의 이해관계나 직장에서의 나의 생사 여탈에 관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부탁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무례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럴 때는 당연히 내가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을 갖다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여태까지 나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엄청난 고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천재의 고통은 100이에요. 100% 확실해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난리칠 수 있겠지만 난리치면 2배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나 난리칠 확률은 50%예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계속 부탁을 들어주고 부탁을 줄어드는 이유가 보복이라든가 그 사람의 짜증이 두려워서 부탁을 들어줬다 그러면요, 한번 그때는 부탁을 안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무례함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맞서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나의 요소와 남의 요소가 있어요. 일단 나의 요소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겁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쓸수록 나는 무시당하더라도 잘 대응을 못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를 참지를 못해요.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러면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이 나한테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싫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짓을 하더라도 참게 돼요. 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내가 감수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겁이 많고 사람들을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는 야, 왜 쟤가 너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너는 참고 있어라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당사자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워낙에 복수심도 없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인내심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무서워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역량이 남아돌아서 도와준 거기 때문에 좀 나를 좀 무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은 오히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더 괴롭히기 때문에 그냥 내 남는 역량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괜찮은데 옆에서도
한들 난리가 나요. 그러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은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닌데 조금만이라도 계속 나를 갖다 무시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약해서 무시당하는 앞의 캐릭터가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작은 일에도 복수심을 갖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나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중에 일부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겁은 많으면서 복수심은 많은 자신의 성격이 문제가 돼서 항상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데서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좋아해 주지 않나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심리검사를 해보다가 보면은 MMPI라는 심리검사에 HY 지수라는 게 있어요. HY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나보고 너무 예쁘다 그러잖아요. 너 오늘 무슨 배우 같아.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배우처럼 예뻐해 주는 줄 알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믿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해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믿음 자체가 자신감을 줘요.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여서 죄송하지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한테 매기는 점수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과도 통하고요. 결국은 자존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의 외모, 수입, 내가 졸업한 학교, 내 자신의 배경, 모든 게 합쳐진 뇌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친 점수가 자존감과 자신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올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하나만으로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면서 산대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막 말 잘하고 활발하면은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산대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부모의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자식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버젓한 직장에 취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취직이 안 되면 자존감이 또 내려간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한 부분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를 채운다 하더라도 또 나머지 어딘가에서 빵꾸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리는 거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엄청난 위험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다가 보면은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때때로 인간관계 자체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기 전에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데, 여태까지 평생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방향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착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못돼서 인간관계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혜롭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문제여서 인간관계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인간관계의 문제점은 A라고 생각하고 A를 극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가 나의 실제 문제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지 본인이 편하고 좋아요. 그때 그렇게 일일이 챙겨주는 부모와 의존적인 자식이 만나게 되면은 잘 지내지요. 더군다나 부모도 일일이 챙겨주면서 자식도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부모가 챙겨줄 때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화목한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일일이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자식은 독립적이어서 자기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그러죠. 하지마, 제발 하지마. 부모가 옷을 사다 주면은 저기 뒤에 걸어놓고 자기가 사서 입지요. 그럼 부모는 그래요. 야, 너 왜 내가 사다 준 옷은 안 입고 왜 그지 갖고 이상한 것만 입니?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우리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간섭만 했어. 주책이야.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본인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다 알아서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독립적인 부모와 독립적인 자식이 지냈고 둘 다 쿨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쿨한 분이셨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독립적으로 키워서 난 이렇게 독립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의존적인데 독립적인 부모랑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이성적인데 자녀는 감성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는 막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면서 와요. 그건 자녀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안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부모는 어디서 이렇게 다쳤냐? 어땠냐?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건 자식은 싫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유약할 수도 있고요. 천재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의 원인을 사랑받지 못했음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화 보다가 보면은 영화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부모님이 없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 강인한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 캐릭터들을 보면은 우리는 공감해요. 맞아,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강해졌어.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약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유약한 거에는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유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내가 유약하다가 보니까 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주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과거에서도 사랑을 찾게 되는 거고 미래에서도 사랑을 찾게 되는 건데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의 사랑이 과거의 나의 추억에서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사랑을 찾아서 탐색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나는 항상 사랑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남성, 사랑해주는 여성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행복한 동안에는 나는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진 이유를 사랑받지 못한 나의 과거에서 찾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만나게 된 건 아니거든요. 사랑했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천재에도 긍정적이며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괜찮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현재 나를 압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들이 밀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정신없이 영화도 재밌게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맛있게 먹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단잠을 자면서 확 자게 되면은요, 불행했던 행복했던 지간에 나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린다는 거는 나의 현재가 붕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나는 과거에 가장 불행했을 때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현재 나의 뇌를 갖다 완벽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상처를 가급적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사실이든 사실이 않든지 간에 나는 어려서의 상처가 나의 삶에 영향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의 삶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못하게 돼요. 차라리 어렸을 때 진짜 상처를 주는 게 진실일지언정 우리는 어렸을 때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 상처는 현재의 나의 원인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많은 자녀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거거든요. 부모가 나의 독립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이 끝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내가 학비를 갖다 대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오피스텔 돈을 대달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또 부모한테 결혼 자금 비용을 갖다 달라고 하게 돼요.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은 도움을 줄 만큼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세요. 내가 네 대학교 학비를 대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과를 갈지는 나에게도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비용을 대주니까 오피스텔을 어디에 살지는 내가 그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 자금을 갖다 부모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내 결혼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부모는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내가 그거를 갖다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부모가 집을 사주잖아요. 뭐 요새는 인터넷 글에 맨날 논란이 되는 거지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리가 없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집은 시어머니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등기만 너희 앞으로 돼 있지 내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갈등하게 돼요. 시어머니가 사준 60평대에서 살까? 아니면 당당해지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15평으로 이사가나?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60평에 살면서 시어머니나 부모님의 간섭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심리적으로는 왠지 한 수 적게 들어가고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어떤 텔레비에 아이돌이 나와서 그랬대요. 이제 그 아이돌이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대요. 죽으면 내내 누워서 쉬게 돼. 일어나, 연습해. 그랬더니 그게 자신한테 그 다음부터 그게 기억이 나서 뭐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나 반대로 그때 그냥 쉬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너 굉장히 힘들구나. 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돼요. 보통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누구로부터 야단맞고 누구로부터 상처받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은 부모님들은 3살, 4살 때 야단친 게 아이한테 평생 영향을 줄까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그래요. 물론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하는 아동학대는 안 되지만 많은 우리들은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 대부분 다 잊어먹고 살아요.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6살 때도 야단 맞고 7살 때도 야단 맞고 10살 때도 야단 맞고 20살 때도 야단 맞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쫙 연속적으로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야단 맞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3살, 4살, 7살 하다가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다. 그러면은 계속 기억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모님한테 체벌받고 야단 맞은 게 9살로 멈췄다. 그러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로만 기억이 되지 감정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는 오냐오냐 하다가요, 중학생 때부터 막 말로 야단쳐요. 욕은 아니지만. 게임만 하냐, 뭐만 하냐, 공부해라. 그런데 부모한테 한번 야단 맞잖아요. 일주일은 야단 맞은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야단 맞지 않았더라면은 오히려 그 일주일 사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야단 맞고 들어가서 게임하면은 자식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하지만 야단 맞고 들어가서 혼자서 게임하는 이유는 야단 맞으니까 화가 나서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비슷하게 저는 사랑받지 못함, 야단 맞음, 학대받음이 인생이 단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학대하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학대자들은 약자를 괴롭히면서 그거를 실현으로 포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 무시당함, 냉담, 혹은 상처받음, 그런 거는요, 저는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때의 굴욕감이 마음에서 사그러져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상기하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나를 야단치고 화낸 것에 대해서 부모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부모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나는 계속 부당한 피해자로 끝없이 나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나보다 도덕성이랑 인간성이랑 윤리성이 엉망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게 됐었던 거는 우리 부모가 진짜 못난 인간이어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야. 그렇다고 용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 하나를 갖다 객관화된 고통으로 기억하게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폭우가 쏟아져서 내가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가서 우리 집 무너뜨리려고 배수 펌프를 잠궜어요.
얼마나 더 화가 나요. 옆집 사람을 원망하게 되지요. 결국은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덜해져요. 그러나 그 자연재해가 점점 인재라는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더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재가 특정인이 나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화가 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한계였다는 거를 갖다 수용하고 나면은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감은 회복이 돼요. 그 사랑해주는 사람이 꼭 이성일 필요는 없어요. 내 주위에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남이 올려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잖아요. 그럼 아무리 우리 부모가 어려서 나를 미워했더라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전부 노벨상 수상자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할렘에 있는 갱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공부하잖아요. 되게 많이 야단 맞았대요. 이건 해서 뭐해? 그러고 나서 도둑질 하러 가서 망 보라고 했거든요. 망을 보라 그러니까 막 쫄아서 망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소년원에 갔어요. 거기서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렸을 때는 정직하게 해서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는 게 부모한테 미련하다고 야단 맞았지요. 자존감이 낮아졌지요. 그러나 부모한테 야단 맞은 자신의 도덕성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게 되잖아요.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또 우리는 뭐가 되었든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으면은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상을 피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친구들이 전부 다 나한테 훌륭하다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부모가 나한테 너네 그거밖에 못하냐고 무능력하다고 야단쳐요. 그러면 부모님과 사는 한 내 자존감은 낮에는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졌다가를 되풀이해요.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워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걸 들으면 내 자존감은 낮아져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야지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돼요. 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사랑을 이어가요. 그럼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요. 그 사람이랑 헤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를 좋아해줘서 나를 떠받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요. 내 자존감은 올라가요. 그거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갖고 있는 성격의 일부가 끝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우리가 용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낯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때도 사람들이랑 있으면 낯설고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성격이 쭉 이어져 가는 건데 그분이 하필 부모님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분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무서운 사람이어서 나는 겁이 많아서 위축되어서 지내다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렇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은 오히려 어렸을 때가 아니라 30살 이후에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유전 요인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15살까지는 굉장히 착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어렸을 때가 본성이 아니라 15살 이후가 본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원래 내성적이 될 수 있는 본성이 여기쯤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너무 활발해서 신나고 재밌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건 내성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어렸을 때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분들, 품행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버릇이 없는 정도로는 안 돼요. 무단가출도 해야 되고 누구를 주먹으로 다치게도 해야 되고 기물도 손상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할 정도 수준이 갔을 때 우리는 이제 품행장애라고 진단하게 돼요. 그럼 어렸을 때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 과연 나이가 들어서 범죄자로 지내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많냐 하게 되면요 30% 미만으로 봐요. 어떤 나라의 어떤 통계는 15%, 20%. 그건 나머지 7명은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충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환경이 작용하는 요소는 내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환경의 영향보다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본능의 영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무지무지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IQ 150인 사람이랑 고3인데 IQ 110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당연히 고3인데 IQ 110인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상황 판단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4살, 5살 때는 무조건 사람을 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급속도로 겁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쭉 봤을 때는 환경이 주는 요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은 내가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요 나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남아서 때때로 나한테 고통을 주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또 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즐거운 기억만 있다 그러면은요 때때로 힘들 때 즐거운 기억이 나면서 조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은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쉽게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나쁜 쪽으로는 쉽게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특별히 다 뛰어놀고 신나고 재밌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충동성이 줄어들고 지겨운 거를 잘 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충동적인 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어렸을 때는 오히려 밝고 명랑하고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는 참을성이 없어서 뭐든지 하다가 금세 때려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성격은 좋은 쪽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우리가 결국 누군가의 나의 성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왜냐면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잖아요. 99도에서 딱 멈추면 물은 안 끓는 거예요. 내 성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성격의 장점은 온도를 한 2, 3도 더 올려주고 내 성격의 단점은 온도를 2, 3도 내려줘서 좀 더 조화로운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는 성격의 부분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이 돼서 모임에 많이 나가고 이런 성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난 단거리 선수예요. 1000m에 해당되는 일을 하기 위해선 나는 100m를 100번 뛰어야 되는데 그분이 200m로 50번 뛰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1000m를 한꺼번에 뛰는 인내력을 가지기라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쪽으로는 확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빠지지 않도록 모든 걸 조심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격을 가장 많이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또 성격을 바뀌는 또 다른 거는 의외로 건강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지게 되면은요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과시적인 분들은 내가 부자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 성격이 돼요. 남한테 과시하는.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위축해 되게 되지요. 그럼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하는 게 자신의 좋은 인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쁘게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가치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한 전제는 우리는 누군가 갈등을 갖게 되고 가치관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요 우리는 가치관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싸우게 만드는 성격 때문에 싸운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둘 다 겁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지만 서로 싸우지 않아요. 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가치관을 양보하지요. 그러나 둘 다 복수심이 강하고 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다르면은 끝까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치관은 그 사회가 바뀌면서 조금씩은 바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무조건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무조건 결혼해야 돼.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은 그 사회가 전체가 바뀌어 가게 되면은 나도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관의 변동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의 차이를 갖다 싸움으로 이끄는 성격은 아주 확 바뀌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공격성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를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공격적이어서 싸운다는 거를 갖다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나요. 첫 번째로 부러움이 있게 되지요. 아,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좋은 얘기를 갖다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에이 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감별법을 갖다 원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칭찬할 때 혼자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항상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이렇게 하자 얘기하잖아요. 항상 잘난 척해서 자기가 뭘 조금 더 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를 잘 알아요. 얘는 그냥 좀 배웠어요. 근데 계속 나보다 더 잘 아는 척해요. 이런 경우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 사람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아.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나의 행운을 온전히 기뻐해 주지를 못해요. 항상 나의 행운에서 트집을 잡거나 나의 행운을 갖다 깎아내려요. 또 나의 장점을 온전히 기뻐해 주진 않아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 있지요. 그래, 그거는 네가 맞지만 하고 또 마지막에 이래요. 또 많이 쓰던 거. 넌 너무 좁게 보고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싸늘한 얘기 해주고 나서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니까 이 정도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질투심이 강할수록 자기를 너그러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최초인 분은 우리나라 최초가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대접받아요. 근데 자기는 최초가 아니었고 인지도가 떨어져요. 그럼 항상 얘기하고 다녀요. 제대로 정규 과정을 통한 대한민국 1호는 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유학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난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 앞에서 유학 갔다 온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상대방이 모자란 점을 갖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다가요, 자기가 내세울 게 학벌밖에 없잖아요. 꼭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물어봐요. 질투심이 강한 분들은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골프장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왠지 자기 차가 저 사람 차보다 못하니까 상대방이 캐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잘 안 대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꼭 바꾸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숭배해 주기를 원해요. 과도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에요. 진짜 근자감이란 얘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제일 잘나야 돼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 안 해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질투해요.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의 스탠다드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엄청 VIP들한테 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알지 할 정도로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럼 지금 전화해서 한번 연결해줘 그러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전화가. 그래서 적어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의 질투는 결핍이 아닌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나와요. 나는 근거 없이 우월하고 사람들이 나를 황제처럼 떠받들여 줘야 되는데 황제처럼 떠받들여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를 갖다 떠받들여 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잘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요.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저 정도 갖고 그래?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안 할 뿐이야. 이러면서 질투하죠.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닌 한은 질투는 굉장히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실제로 나의 현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원래 내가 이만큼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나 원래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공부 못해서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애 너무 잘 나가요. 그러나 나는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럼 질투하게 돼요. 질투? 면접 때 많이 해요. 그럼 우울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자신 없는 태도가 나와요. 면접에 떨어져요. 그러나 난 내 표정이 어색하게 나온다는 걸 몰라요. 딴 사람이 면접에 붙어요. 그럼 전 생각하게 되죠. 그때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쟤 뻥으로 다 이력서 썼는데 나도 그럴걸. 야, 쟤는 나보다도 못난 놈인데 꼭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선호하는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만약에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어쩌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투심은 우리는 흔히 결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결여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채워지면 질투심이 줄어드니까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더라도 다음엔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질투심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욕망에서 비롯돼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나의 능력이 아닌 남의 소유나 남의 능력에서 보는 게 질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질투심이 강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결국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얘기를 하면은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남에 대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으면 내가 미움받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 사람이 질투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피곤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만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나도 불쾌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대하는 게 최고예요. 먼 친척 모임이다 그러면 피해 다니는 게 최고예요. 그분이 옆에 오면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하지 못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피하지 못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맞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거나 암묵적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끝까지 말이 안 끝나서 나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나 나도 참다 한계가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동료가 하나 휴가 가서 그 일까지 내가 전부 떠넘게 됐어요. 상사한텐 깨졌어요. 그런데 옆에 애가 자기 딴에는 나를 위로해 준다시고 휴가 가 있는 동료 욕을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걔는 휴가를 가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옆에서 남의 욕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나도 도저히 못 견디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날은 나의 입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감정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NG가 난 강심장이 아니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도요, 으악 한 다음에 악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그냥 어지간하게 맞서지 마세요. 양쪽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네가 맞아 하고 슬쩍 피해서 빨리 얘기를 끝내주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날은 나도 모르는 감정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내가 네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미안해 하면서 설레설레 가게 하든지. 그런데 뒤쪽은 의도적으로 안 돼요. 그날 진짜 진실의 순간,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서로 진정을 느끼고 눈물 흘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악감정도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있거든요. 그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장렬하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져요.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 돼서인지 누가 앞에서부터 막아놓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할 때 저는 상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 뭐 강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못 버텨요, 저도. 그래서 전 일단 생각해요. 상처 안 받는 법은 없어요. 상처받는 나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나를 자기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받는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고요. 그럴 때 위로받는 거는 결국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돼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 슬픈 마음과 그런 거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 욕을 또 하고 또 해도 내 친한 친구는 서너 시간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면은요, 그 친구랑 술 먹으러 가서 술 먹고 또 내가 노래 잘 부르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세요. 그렇게 며칠 지나면 그 사람한테 반복적인 일을 당하지 않는 한 나는 좀 잊어먹게 돼요. 그런데 지혜롭고 깔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멀어지는 방법은요, 갈등과 싸움과
무시와 냉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피하면 양쪽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나는 그냥 네가 무서워서, 네가 귀찮아서 피하는 건데 내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고 내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피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내 쪽도 편해져요.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저 사람이 남 비난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그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질투심이 강하면서 또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요. 질투심이 강하면서 겁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질투심이 많으면서 겁도 많은 사람은요, 한번 굉장히 나를 좀 힘들게 하잖아요. 꼭 나한테 화해를 청해와요. 그때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끝내기 위해서 그 화해를 받아주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인생 2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질투심이 약하면서 겁도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거나 기분 얘기를 한 다음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해를 청해왔을 때는 그게 반복적이다 하면은 이 기회에 사이가 나빠지는 쪽을 선택하시고요. 질투심이 강하고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는데 초강자예요. 그런데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도 화가 나는 부분과 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나의 약한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냥 그 앞에서 울어버리세요.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센 사람들은 강대강으로 갈 때는 안 꺾이는데요. 진짜 잔인한 사람이 아니면요, 강대약으로 갈 때는 그 사람도 한풀 물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울어? 하고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나를 쪼고 괴롭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쪼고 괴롭히잖아요. 그럴 땐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때부터. 질투를 방치하면은 당연히 내가 힘들지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일하고 먹고 기본적인 시간을 빼면은요, 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될까? 2시간 될까? 그런데 질투가 있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불행해지지요. 그리고 또 질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사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시종일관 5년, 10년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한 1년, 2년 전부터 나하고 그 친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질투에는 또 묘하게 사실은 우월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나보다 좋은 업적을 샀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노력도 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질투를 느낄 이유가 없지요.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되지요. 근데 질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나보다 잘날 것 하나도 없는 게 나보다 잘 나가거든요. 그때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질투는 항상 우리는 질투하게 되면 결핍을 생각하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질투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출발했으면 내가 쟤보다 못하지 않을 텐데라는 아직 내 안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경우에는 그 직장 동료를 볼 때마다 나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괴롭기 때문에 나의 생활은 불행해지지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 사이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상담해 보면은요, 형제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걔를 질투한다고 부모님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당사자들을 상담해 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형제한테 별로 질투를 느끼는 법이 없어요. 근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외모가 출중하자. 그때도 별로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질투를 언제 느끼냐 하게 되면은요, 공부를 잘한 형제를 부모가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데서 질투가 시작이 돼요. 결국은 질투를 조장하는 상당 부분은 그 부모고, 그 부모는 사실 질투를 즐겨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잘난 자식을 못난 자식이 부러워하고 쫓아가주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못난 자식은 걔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는 무시를 받는데도 질투를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 형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 동안 부모와 인연을 끊기 전까지는, 혹은 부모님 앞에서 너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가 그 얘기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었던 거 알아? 해서 엄마가 그 얘기를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은 계속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질투는 현재 내가 불행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질투를 방치하는 한 나의 삶은 불행하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질투에 빠지게 되면은 삶이 힘들어지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헛소리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잘 들어주세요. 왜냐?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다가 누구누구의 학파에 무슨 이론 때문이어야 하지 않더라도 그거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도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만약에 어떤 분이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차도 조그만 거 타고요, 명품도 걸치지 않고, 그럼 우리 그 사람이 부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거로만 보게 되고 말로만 하게 되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의 1번,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나의 입장에선 관심과 걱정이에요. 문제는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는 내 잔소리를 듣게 되는 나보다 좀 젊은 분들이 됐건 내 자식이 됐건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수록 평판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슬퍼져요. 나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이쁨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잔소리를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점점 싫어하게 돼요. 평판을 떨어뜨리는 2번,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너무 젊으셨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술도 먹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계속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알아요.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계속 만날 때마다 아빠 욕을 하고 아빠는 만날 때마다 자기 욕하는 엄마 욕을 하고 듣는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보면은요, 자식은 진짜 질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임에서도 그래요. 어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만 있는 모임도 있지만 연령대가 다양한 모임이 있거든요. A 위원님은 만나기만 하면 B 위원님 욕을 해요. B 위원님은 만나기만 하면 A 위원님 욕을 해요. 그러고부터 집단으로 평판은 나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남이 험담을 하면 안 돼요. 또 험담이 아니더라도 진짜 죄송하지만요, 아프니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식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남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내가 힘든 얘기 그런 것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동정을 사지만요, 나중에는 계속 그 얘기를 들어드리는 사람들이 질려요. 세 번째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지금 내가 너라면, 넌 지금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말투예요. 이 말들은 적어 놓으시고요, 사전에서 빼버리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AI가 진짜 발달하게 돼서요, AI 스마트폰을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특정 말을 할 때는 AI가 알람이 울렸으면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공감을 해줬으면 하지만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타인에 대할 때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집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낮아져요. 결국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가 다양성을 접하고 이용해야 되는 세계이면은 나는 다른 것도 이거 많아져요. 그러다가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남게 되는 게 외모하고 재산이라든가 지위를 제외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도대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외모가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40대 되게 되면 삶이 넓어져요. 그것도 눈이 트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쟤네 집이 잘 살아봤자 그 돈 나한테 줄 거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무리 제가 예뻐봤자 일하거나 학교에서 발표하고 팀 미팅 해야 되는데 제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래도 팀 미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알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풍요해질수록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 돈과 외모 말고도 다른 게 중요하다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이렇게 좁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이어서의 어떤 편견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더라도요, 굉장히 넓고 다양한 삶을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계속 다양한 거에 대한 가치를 줘요. 내가 만약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서 재산도 불리고 봉사단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은 봉사단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한 마음이 능력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나 너희 집 뭐하니 어디 사니가 기준이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모든 어르신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은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삶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넓은 분야에서 서로 능력을 표하게 되고 그거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거를 접하게 되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외모를 별로 가꾸지 않게 되는 건요,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예요. 가끔 텔레비에서는 50대, 60대이신데 30대처럼 보인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억지로 나이 안 들어 보이려고 하고 말투 보이고 뭐하고 할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 좋은데 왜 저럴까 하지요. 나이가 드시면서 굳이 억지로 다이어트하고 날씬해 보이느니 그냥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으면 어차피 90살까지 살긴 똑같대더라. 남 신경 쓰지 않고 외모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아야지. 오히려 성숙된 태도예요. 나이가 드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집안도 이 정도 이루고 아이들도 성공하거나 자신감이 생겼어. 옛날처럼 남들이 나 무시할까봐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화장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염색도 안 할 거야. 자연스럽게 다녀. 그거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가 되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게 되는 거지.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마음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전부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러 가는 것도 귀찮아요. 머리 감는 것도 귀찮아요. 화장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이 있어요.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인데요. 디프레션이 아닐 때는 보기 좋게 화장을 해요. 디프레션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화장이 일종의 무기가 돼요.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진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화장을 해요. 본인은 그래야 밖에 나가요. 그러나 그분들은 얘기하시지요.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마스크가 되고 전투복이 되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울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프레션이 될 때 오히려 명품을 많이 사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디프레션이 됐을 때 더 화려하게 입고 가요. 그러다 그러다가 보면은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오히려 남들은 왜 저러시지 하고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형수술이에요. 우울증일 때는 성형수술의 예후가 안 좋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아닐 때 내가 요 부분만 요만큼 고치면은 참 내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성형수술은 85%에서 자존감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톡스로 주름을 갖다 좀 없애든가, 눈가 내려오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사실. 안검하수 좀 없애시고 눈만 이렇게 또렷해지시잖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심의 내용이 자꾸 나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다가 보면 역설적으로 피하게 되죠. 사실 내가 오히려 남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바라면요, 내가 해야 되는 관심은요, 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관심은 내 주위에 젊은 분이 있어요. 그 젊은 분이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잘생겼네. 키가 작지만 않으면 키가 크네. 살이 찌지만 않았으면 몸이 좋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어서 자꾸 왕년에 나는 이랬어, 난 이렇게 훌륭해, 내 생각은 이렇게 훌륭해 하면서 자꾸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상대방 사람들한테 자꾸 호의를 베풀어 주는 쪽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나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 나를 또 나에 대해서 힘든 걸
걸 얘기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 하다가 보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요, 어쩌다 걸려드는 한 사람한테 아주 집중 포화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부터 질려서 자꾸 피하게 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사이가 멀어요. 날 존경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지지 않다가 보면은요,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꾸 호감을 갖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나에 대해서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쉬운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충동적이고 마음이 급한 분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이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만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해주고 나서 도대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서 대가를 바라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남한테도 너그럽고 나한테도 너그러워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I'm okay, you are okay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한테도 관대하고 너한테도 관대하고. 두 번째는 I'm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난 맞고 넌 틀렸어. 최악이지요. 점점 평판이 안 좋아가져요. 그 다음은 I'm not okay, you are okay예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요? 삶이 피곤해져요. 항상 난 틀렸고 쟨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비굴해지고 삶이 피곤해져요. 우리가 영웅전이나 위인전이나 드라마에서는 멋지게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최악인 삶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나한테도 인색하고 너한테도 인색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삶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져도 돼요. 나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 없어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대신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계속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다고 하더라도요,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고 그러면요, 젊은 사람이 말 자르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그냥 막 나가는 경우는 영화에만 나오고 뉴스에만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들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은요, 아랫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서 싫은 척을 못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 말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맞다고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갖다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I'm okay, you are not okay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건데,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굉장히 훌륭해. 그러나 네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은 절대로 그게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요, 돈이에요. 진짜 이런 슬픈 분들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자식한테 몰빵해요. 엄청나게 과외 많이 시키지요. 근데 과외 많이 했다고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이 과외해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러면요,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그냥 몇 억을 과외에 쏟아 부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부모의 정성에 대해서 자식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요, 뼈 빠지게 공부만 시켰고 공감도 못 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 맨날 공부하던 엄마 아빠였다고 하면서 원망만 해요. 그러면서 40대쯤 됐을 때 나 엄마 아빠 공부만 하라 그래서 내 인생 망쳤는데 나 이제 회사 좀 나와서 차려봐야 되겠어 하면서 돈 빌려달라 그래요. 어렸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착한 부모님들은 맞아,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 그래서 얘 인생 망쳤으니 한번 믿어줘야지 하는데요, 사업도 잘 안 돼요. 부모 노후자금도 전부 다 깎아먹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힘든데 진짜 힘들어서 생활비 좀 보내다오 하면은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자식들 딸한테 얘기하면은 사위가 딸한테 눈치 줘요.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가 눈치 줘요. 그러면 삶이 비참해져요. 어떤 의미에서 돈에 못지않게 건강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간병인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요, 나이가 80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공직에도 있으시고 회사에서도 간부까지 하신 분들도요, 의사가 얘기하면은 멍하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가 부자여도 감정인이나 운전기사도 해줄 수 없는 일이 생기지요. 그러나 충분히 돈의 여유가 있으면 자식한테 신세 안 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용돈을 달라 그러시나 생각하지만,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야 되고 병원 치료비를 자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힘든 게 아니라요, 그 부모님들의 미안함과 후회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녀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만 도움을 줘야 돼요. 공부가 아직 때가 안 된 자녀한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너무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50대 60대이신 분들, 미안함 때문에 자녀한테 사업자금 주지 마세요. 사업은 진짜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자영업의 3년 생존율, 우리 자식만 예외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드셔서 65세 70세 되시잖아요. 예금이 한 3, 4억 있어도요, 생각하게 되세요. 야, 이 3억 갖고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 1년에 1억이야.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이야. 그런데 이거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어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투자해서 날리시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지 않고 자녀한테 미안함을 갖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은, 첫째가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니까요, 부모님한테 도움 많이 받는 자식이랑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시는 자식이 달라요. 부모님은 달라는 자식한테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착한 자식한테 많이 부탁하게 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말년이 지옥이 돼요. 도와주는 자식한테 많이 주시고요, 달라는 자식한테 달라는 대로 주지 마세요.